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저는 리정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보안원으로 일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북한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차량 단속과 교통관리를 담당하고 수사과에서는 각종 사건을 조사하죠. 제가 속했던 감찰관은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심과에서는 재판 전 조사를 담당하고요. 보안원이 되는 과정은 까다로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출신 성분 조사, 학력 시험까지 통과해야 했거든요. 출신 성분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조상 3대까지 올라가서 반동분자나 지주 출신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국방체육단에서 무선탐지 선수로 활동하다가 중위로 제대했거든요. 군 경력이 있으니까 유리했죠. 게다가 작은아버지가 보안성 국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연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희야, 너 보안원 해볼 생각 없니?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보안원이라는 직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시선을 받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양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보안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이 있어요. 동무는 인민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는 대답했죠. 네, 당과 수령님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당연한 거였어요. 다른 답변을 하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보안원 중에서도 교통과는 특별했어요. 다른 과와 달리 외모도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거든요. 교통보안원이 되려면 키 조건부터 까다로웠습니다. 여자는 160cm 이상, 남자는 167cm 이상이어야 했어요. 대부분 170cm 이상인 사람들이 뽑혔죠. 저는 감찰과에 배정됐지만 교통과 실습도 받았거든요. 실습 때 본 교통보안원 여성들은 정말 예뻤어요. 평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미인들만 모여 있었죠. 당에서 일부러 예쁜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했거든요. 왜 굳이 예쁜 사람들만 뽑을까요? 제가 선배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정희야, 평양은 우리나라의 얼굴이야.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보기 좋아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너무 예쁜 교통보안원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났거든요. 하루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란봉구역 교차로에 배치된 김미란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22살의 정말 예쁜 친구였죠. 그날 미란이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미란이가 차를 세우고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죠. 동무, 왜 신호를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동무가 너무 예뻐서 너클 놓고 보다가 신호를 놓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사는 일부러 그 교차로를 계속 돌면서 미란이를 보려고 했죠. 결국 미란이는 다른 곳으로 배치 전환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중구역에 배치된 박영이라는 동료는 19살이었는데 정말 인형처럼 생겼거든요. 어느 날 고급 승용차 운전기사가 영희에게 이런 쪽지를 건넸어요. 동무 이름이 뭡니까? 저와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영희가 단속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사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동무를 보고 싶어서 매일 이 길로 다닙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교통보안원들한테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라고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쁘라고 뽑아놓고는 예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민들의 시선이었어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당간부는 당당하게 등쳐먹고 보안원은 보란 듯이 등쳐먹는다. 정말 서글픈 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였어요. 제가 순찰을 돌 때 주민들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떳떳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뭔가 숨길 게 있는 사람들은 눈을 피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반대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날 장마당 근처를 순찰하고 있는데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자리를 뜨는 거예요. 수상해서 따라가 봤죠. 동무, 잠깐만요. 제가 부르자 그 남자는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고 보니 허가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장사 행위가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보안원 동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배급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제발 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을 입건해야 했지만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죠. 보안원 동무,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장사꾼이 쌀 몇 킬로그램을 가져왔을 때 저는 받아버렸어요. 그때 제 월급으로는 그 쌀을 사기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지키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과연 옳은 건가 하고 말이죠. 어떤 주민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보안원 동무도 결국 우리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죠. 평양에도 조폭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망난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세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리성철이라는 조폭 두목은 평양 시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었어요. 리성철은 40대 초반으로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의 뒤에 고위 간부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 보안원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사건은 10월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장마당에서 옷 장사를 하는 박철수라는 상인이 리성철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리성철이 화를 냈죠. 박철수, 너 나를 우습게 보나? 리성철이 박철수를 부르더니 시내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목욕탕은 저녁 9시면 문을 닫는데 리성철이 관리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누가 감히 거절하겠어요? 그날 밤 목욕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틀 후에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철수가 간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참혹했어요. 박철수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내장이 터진 상태였죠.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이럴까 싶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어요. 목욕탕 관리원도 신문했고 주변 증인들도 찾았죠. 모든 증거가 리성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 사건은 보위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 보위부는 보안성보다 상급 기관이에요.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를 담당하는 곳이죠. 우리는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리성철이 총살됐다고 해요. 하지만 공개 재판도 없었고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처리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북한 사회의 어둠을 똑똑히 봤습니다. 법이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생명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어요. 중국에서 잡혀온 탈북 여성을 조사하게 된 일이었죠. 그날 아침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중국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다. 내가 조사해봐라. 처음에는 평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머리는 파마를 해서 곱슬곱슬했고 피부는 윤기가 났어요. 옷차림도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죠. 마치 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의 태도였어요. 보통 잡혀온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빌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당당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어요. 성명이 뭡니까? 김영숙입니다. 나이는 35살입니다. 언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작년 3월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에서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생활은 어땠습니까? 김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탈북자가 보안원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조서에 이 내용을 적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말을 기록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김영숙은 계속해서 중국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매일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도 자주 먹었고 과일도 실컷 먹었죠.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 여성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세상 얘기 같았거든요. 그럼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게 아니라 잡혀온 거예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이 여성의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김영숙의 모습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중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보안원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김영숙은 6개월 단련대 처분을 받았어요. 가벼운 처벌이었죠. 아마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평양에서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단속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법 체류였어요. 한국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북한에서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든요. 특히 평양은 특별했어요.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오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통행증을 받는 과정이 정말 복잡해요. 평양에서 승인 번호를 발급받고 지방 보안서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죠. 두 번호가 일치해야만 평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승인 번호를 받는 데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렸어요.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죠. 부모 사망, 국가 행사 참여, 대학 입학, 과학기술 교육 같은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통행증에는 체류 기간도 명시되어 있었어요. 최대 한 달까지만 머물 수 있었죠.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단속했던 사례 중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어색한 사람이 보였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양 사람들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익숙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올라가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죠. 동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 사람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평양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보니 함경북도 출신이었어요. 통행증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알고 보니 평양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평양에 남고 싶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평양에는 일자리도 많고 살기도 좋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하지만 평양의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이런 단속을 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되면 벌금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벌금을 낼 수 없으면 구류나 단련대에 보내졌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부모를 따라 평양에 온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숨어서 살아야 했거든요. 어느 날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단속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가슴 아팠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북한 사회의 모순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차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양 시민증을 가진 저도 지방에 갈 때는 통행증이 필요했어요. 그나마 평양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자강도 같은 곳은 특별히 들어가기 어려웠죠.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평양 출신과 지방 출신의 차이를 매일 목격했어요. 정말 같은 나라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로 달랐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모였어요. 피부색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양 남자들은 피부가 하얗고 부드러운 반면 지방 남자들은 거칠고 까무잡잡했어요. 제 동료 중에 김철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양 태생이었어요. 26살이었는데 피부가 정말 좋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정희야, 너 피부 관리 어떻게 하니? 별거 없어.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바르는 정도지. 평양 남자들은 정말 화장품을 썼어요. 립밤, 스킨 로션, 선크림까지 가방에 챙겨 다녔거든요. 농장 동원에 나가도 모자 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긴 옷을 입어서 햇볕에 타지 않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우면서 햇볕에 그을렸고 거친 환경에서 자라서 피부가 튼튼했죠. 하지만 평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스럽다고 여겨졌어요.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평양은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평양 사람들은 정말 부드럽게 걸어요. 마치 모델처럼 우아하게 걷는다고 할까요? 지방 사람들은 달랐어요. 울퉁불퉁한 길에 익숙해서 성큼성큼 걷거든요. 특히 겨울철 얼음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해서 독특한 걸음걸이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함경북도에서 온 박이력이라는 사람을 단속한 적이 있어요. 28살 남자였는데 걸음걸이만 봐도 지방 사람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동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평양에는 언제 왔습니까?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위력 씨는 솔직했어요. 통행증이 만료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고 털어놨죠. 그런데 위력 씨와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지방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평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고 살아서 말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사람들은 직설적이었거든요. 음식 문화도 차이가 났어요. 평양에는 우유 공장이 있어서 학교에서 매일 우유를 나눠줬거든요. 콩 음식도 많이 먹었고요. 반면 지방에서는 우유를 구경하기도 어려웠어요. 위력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희야, 저희는 어릴 때 우유 노래는 배웠는데 우유는 안 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안했어요.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언어도 달랐어요. 평양 사람들은 표준어를 쓰지만 지방마다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사투리는 평양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교육 수준의 차이도 컸어요. 평양에는 김일성대학, 김책공업대학 같은 좋은 대학들이 있었지만 지방에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부족했거든요.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저는 북한 사회의 불평등을 실감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재미있는 사건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평양 남자와 지방 남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양 남자들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어느 날 모란봉구역에서 순찰하다가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여자도 따라 웃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눈빛을 주고받은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세요? 대동강역까지 갑니다. 저도 같은 방향인데 함께 가도 될까요? 이렇게 시작해서 연락처를 주고받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세련된 방식이었어요. 평양 남자들은 선물도 세련되게 했어요. 꽃이나 예쁜 장신구, 수입 과자 같은 걸 선물했거든요. 여자의 생일에는 특별한 화장품을 구해서 주기도 했고요. 반면에 지방 남자들의 사랑 표현은 정말 강렬했어요. 함경도에서 온 박이력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위력 씨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여자 집 앞에서 3일 동안 밤을 샜다는 거예요. 소주 2병과 하모니카를 가지고 말이죠. 뻐꾸기 울음소리를 계속 불렀어요. 위력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첫날 밤에는 그 집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셋째 날 되니까 그 집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청년아, 왜 이렇게 하니? 저는 따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승낙해 주세요. 결국 그 집에서 위력 씨를 들여보내줬다고 해요.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다면서 말이죠. 또 다른 지방 남자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양강도에서 온 남자가 겨울 산꼭대기에서 여자를 위해 밤새 기다렸다가 동상에 걸린 사건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여자가 끝까지 안 대답해서 결국 동상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방 남자들의 선물도 독특했어요. 꿀벌집을 통째로 가져오거나 강냉이 밭에서 뽑은 꽃다발을 주기도 했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촌스러울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어느 날 제가 단속한 지방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안원 동무, 저희는 말로 표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말이죠. 평양 남자들의 세련된 방식도 좋지만 지방 남자들의 순수하고 직접적인 표현도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진 거죠.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저는 북한 사회의 다양성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쌓인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문화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남한 가요나 드라마는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거든요. 하지만 중국을 통해 몰래 들어온 CD나 USB가 은밀히 유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단속 중에 고등학생이 남한 드라마 CD를 숨기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지 속에 CD를 숨기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동무, 그게 뭡니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들켰죠. CD를 확인해 보니 남한 드라마였어요. 보통이라면 바로 입건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겨우 17살인데 이런 일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구했니? 친구한테서 빌렸어요. 내용이 뭔데? 사랑 이야기예요. 그 학생이 떨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리고 CD를 돌려줬어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만 드라마가 뭐길래 목숨 걸고 보는 걸까 하고 말이죠. 마침 압수한 CD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몰래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화면 속 남한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난하고 굶주린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더라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죠. 나만 가요도 들어봤어요. 주현미의 노래들이 북한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신사동 그 사람이라는 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어느 날 동료가 술에 취해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사이로 이 가사를 김일성 찬양가 가사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북한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유를 향한 갈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탈북 준비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보안원 출신이라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발각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테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면 말리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어머니께는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정희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얼음이 얇아서 언제 깨질지 몰랐거든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도 컸거든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도 험난했어요.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영숙 씨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2019년 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 왔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생활도 새로웠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평양 사람들, 지방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저는 꿈꿔요.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